설악산 사냥 28마리가 오색 케이블카를 추가 설치하지 말아달라며 문화재청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색 재판이 결국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이유는 동물이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되풀이된 셈입니다. 한편 전남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한 쌍둥이 형제가 나오지 않아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조사 결과 이 쌍둥이 형제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던 허위 출생 신고된 가상의 아동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재승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원고가 사냥 28마리고 피고가 문화재청이네요. 근데 이걸 이제 그 주도한 단체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소송을 할 수 있게끔 법원에 제기를 했는데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역시 사냥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자연인과 법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당사자 능력자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동물은 우리나라 법상 물건과 같은 지위에 있고 권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케이블카에 반대하는 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케이블카에 반대하는 일종의 사람들 내진 단체들이 있다면 이 원고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동물들은 뭐 많을 수 있잖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다람쥐도 있을 것이고 뭐 청설모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왜 사냥인지도 좀 궁금한데 그건 이유가 있는 거라고 밝혀졌나요? 특별히 사냥을 특정해서 원고로 지정한 것에 그 자체의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번 소송을 주도한 변호사들이 민사소송법상의 그 당사자 능력의 법리를 몰라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거는 전혀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서 동물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상징성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냥을 골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냥을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던 것이 소송을 주도한 변호사 단체에서 이제 후견인을 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죠. 예를 들면 지적 장애인이라든지 식물인간처럼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보유하고 있지만 다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의 사람인 경우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나라 법이 후견인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을 주도한 변호사들은 동물들이 좀 전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권리는 갖고 있지만 다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부족한 상태일 뿐이다라는 논리로 이런 후견인 지정까지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이제 이게 후견인 이게 뭐 제도라고 우리가 약칭한다면 후견인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의사를 지금 당장 표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쉬울까요? 그거는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확히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제도이고 이번에 동물권을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제 사냥이기 때문에 이 후견인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현행법상으로는 그렇다는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인가? 기존에 뭐 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도에 천성산 터널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이 도롱뇽을 원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인데요. 그 사건에서도 1, 2심 그리고 뭐 대법원 모두 도롱뇽은 자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사례 같은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법은 이렇습니다만 예전에 해외 토픽 같은 뉴스를 보면은 동물과 관련한 이런 소송 내지는 재판의 결과를 저도 봤던 기억은 나는데 해외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는 동물에게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래요? 미국에서는 서식지 보호를 문제 삼아서 멸종 위기종인 점박이 올빼미라든지 붉은 다람쥐 이런 동물들을 원고로 내세워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동물의 지위와 관련해서 인간과 물건 사이에 그런 중간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는 입법례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이론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좀 누적되고 예. 관계 법령이 개정된다면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색 재판이 열렸는데 동물이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되풀이되었다는 내용까지 전달드렸고요.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영상 만나보시죠. 예,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쌍둥이 형제가 행방이 묘연해져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허위로 출생 신고한 게 밝혀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밝혀진 계기는 영암의 대불초등학교에 입학하기로 되어 있었던 쌍둥이 형제가 예. 지난 3일 예비 소집에 불참하면서 예. 밝혀진 것입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예. 친권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전라남도 교육청이 17일에 경찰에 쌍둥이 형제의 엄마를 신고를 했었고 예. 결국 엄마 김 씨가 체포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8년간 출생 신고 결국에는 이게 출생 신고 돼 있어서 학교에 안 와서 봤더니만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없는 아이들이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아이고. 그런데 이쯤 되면 도대체 허위 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가 영암 경찰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 엄마 김 씨는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국적 세탁을 해주는 브로커의 요구를 받고 가짜로 출생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자녀를 낳은 경우에 그 자녀들은 당연히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예. 여권도 발급받을 수가 없고 예. 당연히 해외로 출국할 수도 없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에 그 자녀들에게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켜주는 브로커들이 있는데요. 예. 예. 엄마 김 씨는 2012년에 고소득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브로커를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례를 통해서 허위로 출생 신고를 한 게 드러났는데 비슷한 사례들이 혹시나 또 찾아보면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공공연하게 이런 예. 브로커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자녀들에게 이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의 출생 신고를 통해서 국적을 취득시켜주고 예. 뭐 여권도 발급받아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아이들의 친척들이 있는 본국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예.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근데 이게 그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불법으로 체류하신 분들을 저희가 뭐 옹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상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브로커들의 어떤 꾀임에 넘어가기가 참 쉬울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당국 차원에서 이런 걸 좀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절박한 불법 체류자들 입장에서는 예. 이런 브로커들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뭐 이 사건과 같이 엄마 김 씨가 가짜 한국인 부모로 나서서 허위의 출생 신고를 하는 게 국적 세탁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출생 신고를 좀 더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성은 검거가 됐습니다. 이번 일을 제안한 브로커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경찰 수사 방향 어느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까요? 이게 원래는 조사 과정에서 엄마 김 씨가 쌍둥이를 낳긴 낳았는데 다만 아버지가 쌍둥이들을 데려갔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가 갑자기 사실은 브로커와 공모해서 허위로 출생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씨의 진술이 100%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경찰이 현재 엄마 김 씨가 지목한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공범들이 체포가 되면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예. 만약 경찰이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국적 세탁 사건이라면 예. 이는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엄마 김 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걸 안 짚어봤네요. 그 허위 신고하는데
한 명도 아니고 굳이 쌍둥이로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왜 굳이 쌍둥이로 했다고 합니까? 예, 원래 브로커들은 예, 예. 한 번의 작업으로 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 일부러요? 예, 일부러 가짜 출생 신고를 할 때 쌍둥이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럼 대부분이 쌍둥이로 예. 하겠네요. 예, 요즘은 또 쌍둥이 출생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 예. 쌍둥이 출생 신고가 그다지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도 좀 엄마 김 씨가 그러니까 안심하고 받아들이기에 예. 이거 받아들이기 출생 신고를 받으시는 분들도 쌍둥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막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요즘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사실 저희가 며칠 전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망한 영아 사건도 다뤘었는데 앞서 출생신고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보완이 돼야 할까요?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99.6%의 산모들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가 있고 예. 그 출생증명서를 기초로 해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즉 99.6%의 경우에는 허위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다만 0.3% 정도의 집에서 출산을 하는 산모들의 경우가 문제인데 예. 이런 경우에는 출생신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인후보증서라는 것을 받아서 그걸 제출해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인후 보증서요? 예, 인후보증서입니다. 인후 보증서요? 예. 네네네. 이 인후보증서라는 것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제 지참한 보증인 2명만 이제 예. 대동을 하면 예.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제도인데요. 예. 이번 사건에서도 국적 세탁 브로커가 보증인을 서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런 인후 보증서에 의한 출생 신고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생아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절차를 도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그 보증인이라는 그 아까 대동한 인후 보증서를 만들 때 필요한 그 보증인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대동하게 되면 출생증명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부분. 예. 그 보증인 자격을 그럼 당국에서는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까? 어떠한 자격을 뭐 친족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악용할 수 있는 좋은 구멍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예, 아유 이건 또 처음 알았던 내용이라 가지고 그렇죠, 대부분 다 병원에 출산하시는데 집에서 출산하시는 한 0.3% 내지는 적은 비율의 분들이 이제 이런 점들을 악용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좀 이색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주제 영상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건은 이게 좀 의아한 게 수감이 돼 있는데 구속이 됐고 근데 구속의 이유가 도망에 염려가 있다. 애초에 수감돼 있는 사람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는 원인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지난 13일에 출소 예정이었는데요. 예, 출소를 나흘 앞둔 9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출소일을 넘겨서 계속 옥살이를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되기 약 3년 전인 2015년에 예. 최 씨가 KTX 무임승차로 적발이 돼서 벌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예. 벌금을 내지 않자 장기 미납자로 분류가 되고 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차나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그냥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법원이 도주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절차라는 것이 문서로 한다거나 결제해가지고 넘기고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도 이게 실제로 그 수감이 돼 있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는 절차는 필요한 건데 이걸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런 겁니까 그러면?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알려져 있는 것들이 모두
최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것들인데요. 네네네. 최 씨 주장대로라면 신병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과실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최 씨 주장대로라면 3년 전에 벌금형을 확정받고 예. 벌금을 장기 미납하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그런 것인데요. 만약에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였다면 예. 법원이 구속영장을 꼭 발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검찰이 형 집행장을 발부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만약 최 씨 주장이 모두 진실이라면 신병을 확인을 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 씨 주장에 석연치 않은 부분도 분명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면요. 체납된 벌금 10만 원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돼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데 장기 미납자의 경우에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속영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것이지 확정된 벌금형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이 형 집행장을 발부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벌금 장기 미납자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69조에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 실무적으로는 벌금을 미납하면 5만 원만 미납해도 지명수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금을 미납해서 현재 지명수배 중인 사람이 전국에 지금 10만 명이 넘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놓고 백재승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